안녕하세요.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아들과 함께 부산에서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모처럼 평일 휴무라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집에서 혼자 커피 한잔하며 쉬고 있네요. 가끔씩 유튜브로 음악을 듣기도 하고 챙겨보지 못했던 드라마도 많이 보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를 듣고자 여러 사연을 많이 청취하고 있는데요. 저랑 비슷한 아픔을 가진 분들도 계신 것 같아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겪었던 사건을 계기로 저는 성격이 많이 무뚝뚝해지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생겼는데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마음 아픈 일이 있었죠. 10년도 더 된 일이고 아이를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뿐이지만 저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을 사랑했고 그 사랑이 온전히 못했음을 깨닫게 된 사건이지만 인생에 큰 획을 그어준 그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리고자 해요. 저는 부산에 있는 영어학원에서 강사로 10년째 근무 중에 있습니다. 오래 근무하기도 했고 선생님보다는 언니의 이미지로 많이 어필을 하다 보니 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해졌고 이 지역에서는 나름 유명 강사랍니다. 여자 벌이치고는 5, 600 정도 되는 높은 급여를 받고 있고요. 사실 저는 아이가 태어난 지 돌쯤 됐을 무렵 전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제가 이혼을 하게 된 기막힌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집은 대대로 변호사, 의사를 배출한 소위 말하는 사자 집안입니다. 요즘 사람들 말로 금수저라고 하던데요. 그렇다고 해서 집안 분위기가 TV 드라마처럼 엄격하고 무거운 분위기는 아니에요. 물론 분위기에 휩쓸려 공부를 해야 한다는 강요 또한 하지 않았고요. 자유분방한 편이죠. 검소하게 생활하며 쓸데없는 집안 자랑도 하지 않고 여느 평범한 가정집이었습니다. 저도 친구들과 동네 문방구에서 불량식품도 사 먹고 분식집에서 떡볶이도 먹는 말괄량의 이팔청춘 소녀였으니까요. 한 번은 어렸을 적 할아버지 생신이었을 거예요. 옛날 분이시라 생일이거나 명절 같은 큰 행사는 동네 사람들도 챙겨야 해서 온 가족이 모여 음식도 해먹고 왁자지껄 수다도 떨었죠. 사촌 형제들이 나이가 비슷한 또래여서 외동이었던 저는 친척들이 오는 것을 좋아했었답니다. 할아버지가 형제들을 불러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늘 말씀하시곤 했죠. 술을 한잔 하시고는 잠시 바람을 쐬셔야 한다며 집 앞 산책을 하신다길래 제가 같이 가드렸어요. 따뜻한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동네 골목 어귀를 거닐고 있는데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쉬자고 하셔서 근처 자판기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가져와 드렸죠. 지훈아, 이 할아비가 늘 똑같은 말만 해서 지루하지? 노파심에 너희들에게 말을 해주다 보니 듣기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이오. 그래도 이 할애비가 하는 말 곡해하지 않고 잘 알아들을 수 있지? 이 할아비가 싫지 않아? 에이, 할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건데요. 할아버지 말씀처럼 저희가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세상 사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다는 걸 누구보다 저희가 잘 아는걸요. 큰아빠댁이나 다른 사촌 형제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난 우리 손주 녀석들이 꼰대 양반이 또 한 소리 하는구나 아니 곱게 생각할 줄 알았지. 이 늙은이가 은근히 소심하제. 왜 그러는지 이야기해 줄 테니 잘 들어봐. 그렇게 할아버지는 너털 웃음을 지으시며 말씀을 이어나가셨죠.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어느 양반집에서 머슴살이를 하셨다고 해요. 비록 집에서 심부름과 허드렛 일을 도반타 하셨지만 양반 댁에서는 오갈 데 없는 어린 할아버지를 거둬주셨고 자식처럼 대해주셨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주변에서 덕망이 높기로 소문난 분들이셨대요.
부산에서 최첨단댁 하면 누구나 알 정도로 덕망이 높은 분들이셨죠. 증조 할아버지는 그 은혜를 잊지 않으시려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셨답니다. 1900년대 초반 증조 할아버지가 성인이 되셨을 무렵에 토지 소유권을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일제가 얼토당토 않는 이유를 들어 양반들의 토지 수탈을 일삼았다고 해요. 그 양반 집은 농사를 크게 짓고 땅을 많이 가진 부자였는데 일본 놈들에게 빼앗기느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쌓을 수 있다며 모든 재산을 독립자금으로 환원하고 일부는 할아버지를 비롯한 머슴살이를 하던 분들에게 나누어 주셨대요. 많은 양은 아니지만 집안을 보살펴온 솜씨로 잘 굴려서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말이죠. 전쟁을 준비하느라 군량미가 부족했던 일제는 아니나 다를까 양반댁을 목표로 삼고 어떻게든 재산을 몰수하려 했다고 해요. 당시 논을 증여받으신 게 있는데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납하다시피 일본에 넘겨졌는데 할아버지는 그 시기에 논에서 나는 쌀을 이용해 쌀 장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일본 놈들에게 우리 먹을 것을 팔아넘기냐며 욕도 들으셨지만 그 덕분에 큰 돈을 벌어 지금까지 저희가 잘 살 수 있는 미천을 만드셨다고 했죠. 오랜 시간이 지나 광복을 맞이한 이후에는 버신 돈으로 예전 양반집이었던 터를 사들이고 제 친정이기도 한 지금의 한옥집을 지으셨고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아무 탈 없이 먹여 살릴 수 있었던 건 그 양반 댁에서 베풀어준 은혜 덕분이다. 돈,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사람 됨됨이가 제일 중요한 거야. 하지만 이 각박한 세상에서 너희들이 살아남으려면 대통령까지는 아니어도 남들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직업을 가져야 한다. 나처럼 없이 살지 말고 편하게 좀 더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말이다. 자신이 없어 살았던 기억에서일까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셨고 자신처럼 가난을 겪거나 남의 집 살이를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이 되셔서 자식들 공부를 엄격하게 가르치셨대요. 본인이 배운 게 없고 배우지 못해서 머슴살이를 하셨다는 생각이 강하셨죠. 일제시대까지 몸소 겪으셨으니 얼마나 힘들게 사셨겠어요. 그게 할아버지 때까지 내려와 자식들에게 공부를 강요하는 분위기셨답니다. 강압적인 분위기가 싫었던 자유분방했던 아빠는 의사라는 직업 대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었던 검사가 되기 위해 법대로 진학을 하셨대요. 지금 제 부모님은 두 분 다 변호사신데요. 검사이셨던 아버지는 연수원 동기이기도 한 어머니와 함께 로펌을 차리려 검사직을 그만두셨죠. 부산에서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 작은 로펌을 운영 중이십니다. 친정 부모님은 법대생 시절 만나 졸업 후 오랜 연행 기간 후 결혼하셨어요. 아무쪼록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저는 부족함 없이 유년 시절을 보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공부해라 하셨는지 이해가 될 것도 같네요. 지훈아, 요즘 고민이 많아 보이네. 고생 많지 우리 딸. 엄마 아빠는 우리 지훈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좋겠다. 할아버지나 다른 어른들의 말은 중요하지 않아. 너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란다. 항상 뒤에서 응원하고 있을 테니 너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렴.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마워요, 아빠. 솔직히 나는 아직 무엇을 하는 게 좋을지 판단이 서질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럼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냐? 우리 지윤이가 얼마나 똑똑한 딸인데 이 아빠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변호사가 된 거야. 돈으로 도와주는 것보다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며 세상에 어울려 살아가고 싶었지. 직업에 귀천은 없어. 늘 약자 편에 서서 어려운 사람들 도우며 살아가고 싶단다. 그러니 너도 네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하는구나. 저한테 늘 용기 주셔서 고마워요, 아빠.
내가 지금은 아니지만 꼭 훌륭한 사람이 돼서 엄마 아빠 호강시켜드릴게요. 우리 지윤이 그동안 고생 많았어. 어른들이나 친척들이 엄마 아빠 따라서 법대 가야 한다고 고집을 부려도 너는 너의 주관대로 살아가줬으면 해.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게 우리의 바람이야. 착한 우리 딸. 사실 저는 외국어를 배우는 것을 좋아해 어학 관련 자격증이 많았어요.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상당히 흥미가 있었고 언어를 통해 얻는 게 많다고 생각이 됐죠. 그래서 불어, 영어, 일본어 등 3개의 국어를 잘 소화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조언 덕분에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어요. 덕분에 영어 영문학과로 진학해 영어 선생님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었죠. 부모님이 지원을 많이 해주시긴 했지만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과 학비에 보탰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출판사에서 번역을 하는 업무였는데 아주 재미있었고요. 졸업 후에는 서울에 있는 강남의 한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게 됐는데요. 주말에는 노인복지회관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어르신들에게 영어도 가르쳐 드렸습니다. 누군가에게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알려주는, 가르쳐주는 일이 재미있고 보람됨을 느낀 건 처음이었어요. 손녀가 가르쳐주는 것 같다며 어르신들도 열심히 배우려고 하셨죠. 학원에서 처음에는 직장인 반을 담당했는데 거기서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었고 영어를 배우기 위해 학원을 등록했다고 했죠. 남편과 나이도 같고 생긴 것도 곰처럼 둥글둥글하게 생겨서는 인상이 선했어요. 선생과 제자, 때로는 친구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지윤아, 우리 이제 슬슬 결혼을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너랑 나도 이제 곧 30이고 자리도 어느 정도 잡았는데 연애 그만하고 나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자.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너 평생 행복하게 해줄 자신은 있어. 도훈 씨, 나도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긴 하는데 우리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이야. 뭐? 나는 너랑 만나는 그 순간부터, 아니, 만나오면서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우리 나이도 나이지만 만날 시간도 오래됐잖아. 결혼을 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3년의 연애 기간이 있었고 나이도 나이인지라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저는 집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말을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로펌을 운영하고 계신다던가 사자 집안이라던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남편은 그저 부산에서 작은 법률사무소 하나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에게 들은 시댁은 정말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공무원이시던 시아버지는 퇴직 후 아파트 경비를 하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시는 여느 가정주부셨고요. 서울에 낡은 아파트를 한 채 갖고 계시고 노후 자금을 어느 정도 마련해 놓으신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결혼하는데 문제될 건 없겠다 싶어 청혼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집에 인사를 가게 됐죠. 어머, 어서 와요. 손이 고운 걸 보니 집에서 굉장히 귀하게 자랐나 봐요. 일을 하나도 안 해본 손이야. 돈이 많은 집안이어서 가정부를 쓰나? 이래가지고 우리 결혼하고 제대로 밥은 차려 먹을 수나 있겠어?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지윤이라고 합니다. 도훈 씨와 좋은 감정으로 잘 만나고 있어요.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결혼은 어떻게 할 거야? 모아둔 돈은 좀 있고? 나이도 나이인지라 직장 생활한 지 꽤 됐으니까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지? 우리 집안이 공무원 집안인데 아들만 유별나지 뭐야?
그래도 그 유명한 제약회사에 떡하니 붙어서 들어갔는데 이 정도면 어딜 내놔도 아깝지 않지. 시댁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는데 사실 저는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보통 며느리 될 사람이 인사를 가면 상다리가 휘어지는 건 아니어도 차를 내준다던가 적어도 밖에서 식당을 잡아서 만나던가 하잖아요. 저는 시어머니가 음식 솜씨에 자신이 없다며 배달 음식을 시켜놨다길래 식다 못해 차가운 중국 음식을 먹었어요. 나름 신경 써서 주문했다며 먹어보라고 권해주는데 정남이가 뚝뚝 떨어지는 거 있죠. 내가 고작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날 시험하시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게다가 돈은 얼마나 있냐 손이 고운 걸 보니 집안일을 해본 적이 없겠다 하시면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빈정이 상해버렸어요. 처음 본 사람에게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어른들 앞이니 참고 또 참았습니다. 결혼 전에 인사드리러 가면 예민해진 상태라 다들 그러면서 결혼 준비를 한다고 하길래 저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며 넘어갔고요. 또 제가 친정은 부산이라고 하니 약간 촌동네 취급을 하더라고요.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값이 얼마인 줄 아냐면서 서울의 아파트 구할 돈은 있냐며 직장이 서울이라 서울에 집을 구하면 자신이 자주 들러 가르쳐줘야겠다는 둥 말씀을 하셨죠. 아랫지방이니 뭐니 하며 없는 사람 취급해서 자존심도 조금 상했습니다. 그렇게 어이없는 시댁 방문을 마무리 짓고 며칠 뒤 남편과 친정에 가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커피 한 잔을 하며 미리 일러두었어요. 혹여나 나중에 시댁에서 합가를 원한다든지 시댁 근처에 집을 구하길 바란다든지 신혼집에 불시 혹은 너무 자주 방문하는 것 또한 자제해줬으면 한다고 말이죠. 자기, 하나만 약속해. 우리 결혼하면 어차피 서울에 집을 구해야 하는 건 맞아. 하지만 나는 신혼집에 어머니 자주 오시는 거 원치 않아. 물론 자주 찾아뵈야지. 그렇지만 미리 말하지만 합가를 한다던가 그런 이야기는 애초에 하지 않았으면 해. 그거 약속 안 되면 나 이 결혼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볼 거야. 그래도 결혼하면 엄마가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자기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어. 약속할게. 집안 대 집안이 만나는 일륜지대 사이지만 결국 우리가 하는 결혼이야. 부모님들이 하시는 결혼이 아니고 결국 우리가 스스로 꾸려나가야 하는 거지. 난 되도록이면 양쪽에 손을 벌리지 않고 힘들더라도 우리 힘으로 했으면 해. 그랬더니 잠시 똥 씹은 표정을 하더니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는 저 역시 찜찜했지만 남편을 사랑했기에 남편 하나만 보고 그 약속을 믿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참 모질이었네요. 위에서 먼저 말했듯이 저희 집은 한옥집인데 서울에 있는 북촌 한옥마을 분위기라고 하면 아실까요?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짓고 살아온 집터라 외관은 조금 낡았지만 고급스러움이 묻어나는 집이었습니다. 가끔은 방송사에서 드라마 촬영 장소로 문의도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남편은 저희 집 입구에서 조금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건강한 모습으로 들어갔어요. 부모님은 잘 왔다며 살갑게 맞아주셨고 식사와 차를 대접해 주셨죠. 그제서야 남편은 우리 집안의 분위기, 재력 상황 등에 대해 대충 파악을 하는 눈치였어요. 막상 실제로 저희 집을 보니 예사집이 아니었구나 생각했겠죠. 신기하게도 저희 집에 인사를 다녀오고 난 뒤 남편과 시댁은 시간 끌 거 없다며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결혼 진행을 서두르자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저는 남편과 양가의 손을 벌리지 않고 결혼 준비를 하고 싶었어요.
한사코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에 결혼하는데 이 정도도 못해주냐며 반강제적으로 강남에 제 명의로 30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주셨어요. 결혼 선물이라며 마음 쓰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받기만 하는 것 같아 죄송할 따름이었습니다. 미리 신혼집에 들여놓을 혼수를 보러 다니는데 시어머니는 이런 게 좋다더라 저런 게 좋다더라 하며 혼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본인이 아는 사람이 있으니 알아서 구매하게 카드를 달라고까지 하셨고요. 정중하게 거절했더니 역시나 똥 씹은 표정으로 그저 알겠다고만 할 뿐이었죠. 예, 준비는 잘하고 있니? 냉장고는 요즘 모니터도 되는 게 있다더라. 가전은 무조건 최신형으로 사야 한다. 괜히 좋은 게 아니잖니. 그리고 김치 냉장고는 필수로 사야 하는 거 알지? 이왕 사는 거 좋은 거 사라고 알려주는 거야.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어른이 경험으로 하는 말이니 다 새겨들어.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흘러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허니문 베이비가 생겨 신혼을 즐길 틈도 없이 저는 아이를 임신하게 됐죠. 임신을 하고 몸이 좋지 않아 결국 강사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를 했던 출판사와 인연이 닿아 번역을 하는 일을 할 수 있었죠. 임신 중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시어머니가 조금 덜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만 그건 저의 크나큰 오산이었죠. 명분이 없어 오지 못하셨던 것뿐이고 아이가 태어나고부터는 손주가 보고 싶다는 핑계로 제 집 드나들듯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하루 걸러 한 번 일주일에 4, 5일은 오시는 것 같았어요. 매일 출근 도장을 찍으셨죠. 밤낮 바뀌어가며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탓에 몸이 너무 피곤하고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남편과 사전에 약속한 부분인데 지켜지지 않고 있어 짜증이 났습니다. 한 번은 밤을 꼴딱 새고 모유 수유를 하고 잠든 아기 옆에서 겨우 쪽잠을 자나 싶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셔서는 커피와 다과 좀 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하셨냐 물으니 남편이 편하게 다니라며 알려줬다지 뭐예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혔고 그 뒤로 합가한 것과 다름없는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그 시기에는 정말 이혼을 수십 번, 아니 수도 없이 되새겼습니다. 바보같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냐고요? 그럴 리가요. 저도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 것 같아 시어머니께 정중하게 말씀드렸죠. 뻔한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고 소용이 없었습니다. 진짜 막무가내였어요. 내가 엄마가 돼서 우리 아들 집에 온다는 게 뭐가 문제니? 우리 귀한 손주 보러 오는 거니까 너는 너 볼일을 보면 되지 않니? 나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내 고등학교 동창들이 도훈이가 성공했다고 사는 집 좀 구경하고 싶다길래 내가 와서 식사라도 하고 가라고 했다. 괜찮지? 설마 했는데 정말로 고등학교 동창분들이 오셨어요. 이제 겨우 3개월 된 아기라 외부와의 접촉을 조심해야 하는 시기고 저도 몸조리가 덜 끝난 시기라 재택근무를 하지만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너무 난감했습니다. 가지가지 한다라는 말을 정말 입 밖으로 내뱉고 싶었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며 정말 이악 물고 겨우 버티다가 시어머니가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시고 그때 처음으로 남편과 다툼을 했어요. 도훈 씨, 내가 결혼 전에 말했잖아. 너무 자주 찾아오시거나 하는 일 없었으면 한다고. 지금 이게 합가랑 다를 게 뭐야? 아직 아기도 어린데 손님들 잔뜩 데리고 오시고 어머니 오시면 손도 안 씻고 수호 만지시잖아. 난 되게 불편해. 그리고 이 집 우리가 살고 있긴 하지만 엄연한 내 집이야. 편하게 쉴 권리가 있는 내 공간이라고. 뭐? 그래, 당신 명의로 된 집이지. 그래도 엄마가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으면 그랬겠냐?
조금 이해해 줄 순 없어?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그냥 당신이 조금만 양보하면 안 돼? 와서 수호도 봐주시고 편하잖아. 그리고 자꾸 자기 집 명의 어쩌고 하는데 엄마는 이 집 공동명인 줄 알아. 그래서 나랑 수호는 안중에도 없다 이거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 비밀번호를 알려드려서 아무 때나 찾아오시질 않나. 나 샤워하고 있거나 그럴 때 얼마나 난감한 줄 알아? 그놈의 집이 뭔 대수라고. 당신도 너무한다 진짜 너무해. 엄마한테는 내가 잘 말해 볼 테니까 당신도 조금은 이해해줘. 집 얘기를 하자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지더군요. 제 집이라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시어머니께는 저희가 모은 돈 그리고 남편이 대출을 받아 마련한 집이라고 거짓말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 그렇게 시어머니가 찾아오실 수밖에요. 며칠이 지나고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비밀번호를 멋대로 누르고 들어오셨어요. 오자마자 드라마에서 보던 잔소리를 시전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대꾸할 힘도 없어 그저 대답만 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죠. 예, 아무리 애 보고 일한다 치지만 집안 꼴이 너무 엉망이지 않니? 시애미가 왔는데 가만히 앉아서 왔냐고 대꾸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모유 수유는 또 자세가 왜 그 모양이야. 다음엔 저녁 준비 좀 하거라. 오늘 볼일을 좀 보고 왔더니 너무 배고프다 얘. 그런데 정말로 문제인 건 이러한 행동을 남편이 있을 땐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출장을 가거나 야근을 할 때만 오셔서는 저렇게 난리신 건지.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친정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 비행기로 바로 서울에 올라오시더라고요. 일부러 남편이 일찍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셔서는 왜 이렇게 늦게 오냐며 밥은 할 줄 아냐고 아기 기저귀는 갈 줄 아냐면서 쉴 틈 없이 잔소리를 하셨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도 와 계셨고 저희 부모님이 계신 걸 보고 놀라신 눈치셨고요. 육아는 같이 해야 한다며 시어머니가 있든 없든 남편을 다그치셨는데 얼마나 꼬숩던지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당황하며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 남편놈의 모습을 보자니 십면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며 저한테 보란듯이 용돈도 주고 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이 있다고 얼굴이 시뻘개지셔서는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하시더니 가셨고요.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남편은 왜 연락도 없이 오시느냐며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장인어른 장모님은 말씀을 하고 오시지. 이렇게 갑자기 오시는 게 어딨어. 퇴근하고 왔는데 자기는 아무 말도 안 해주고. 앞으로는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을 좀 주시라고 해. 뭐? 시어머니는 비밀번호 누리고 알아서 시도 때도 없이 오시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오면 얼마나 온다고.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거리도 멀어서 몇 달에 한 번 볼까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입고 와? 그래도 서로 간에 예의라는 게 있는 거야. 나도 회사에서 일하는 입장인데 아무런 연락도 없이 오시는 건 경우가 아니지. 자기가 기뜸이라도 해주던가 해야지. 안 그래? 뭐? 진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럼 어머님은 미리 나한테 귀뜸하고 오시니? 내가 전에도 말했지.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집 엄연히 엄마 아빠가 해주신 내 명의로 된 집이라고. 우리 엄마 아빠가 올 권리는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한마디를 지지 않냐. 엄마 당신 걱정돼서 오는 거고 수호 보고 싶어서 오시는 건데 그것도 이해 못 해줘? 아무튼 나 피곤하니까 나중에 이야기해. 결국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저도 제 일을 하기 위해 베이비시터를 고용했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육아와 일을 병행하니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일을 포기할 순 없었거든요. 베이비시터를 고용한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셨어요. 비싸게 뭐하러 그런 돈을 들이냐며 차라리 애를 봐줄 테니 자기를 주라며 윽박을 지르기도 하셨고요.
아기를 케어하고 있는 시터 이모님 옆에서 훈수를 두기도 하셨어요. 이모님도 불편한 걸 느끼셨고 저는 어머니께 자주 안 오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니나 다를까 매번 똑같은 레파토리로 대답하셨고요. 예, 수엠이야. 나는 너를 이해하다가도 이해할 수가 없구나. 시어머니가 이렇게 자주 오고 애도 봐주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용돈을 드려도 모자랄 판인데 베이비시터라니.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 거야? 어머니, 저 수호 보면서 일도 해야 하고요. 믿을 만한 사람 고용한 거고요. 솔직히 어머니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막상 오시면 커피 드시고 낮잠만 주무시고 가시는데 수호 봐주시지도 않잖아요. 저 일도 해야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고용했어요. 아니, 내 귀한 손주를 왜 남의 손에 맡겨 키운다니? 너 제정신인 거야? 내가 내 아들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애만 보고 너를 좀 소홀하게 대했기로써니 너 그래도 내가 시엠인데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러다가 어디 가서 못 배웠다는 소리 들을까봐 걱정이야. 스트레스를 너무 받은 탓에 더 이상 대꾸림도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낮, 밤, 심지어 새벽에도 맘대로 드나드는 통에 저는 참고 있던 성질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새벽에 아이 분유를 타며 이대로는 못 살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산후 우울증이 이래서 오는구나 싶었다니까요. 매번 친정 부모님을 부를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내 집을 자기 집처럼 생각하는 시어머니가 너무 싫었습니다. 이 집 제 명이라고 아드님은 몸만 들어와 사는 거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남편 놈의 자존심마저는 건들 수는 없었기에 홀로 눈물을 삼켰어요. 무엇보다 결혼 전 약속에 대해 하나도 지켜지는 부분이 없어서 남편에게 실망감이 컸고요. 그래도 좋게 해결해 보려고 아이를 재우고 남편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 거실에 커피를 마시며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씻고 있는 남편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오는 게 아니겠어요? 늦은 시간에 누군가 하고 들여다보는데 시어머니였어요. 그래, 이번 달은 얼마나 보내줄 거냐?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잠가놓지 않았기에 궁금했던 저는 메시지를 들여다보았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눈 대화 내용은 아주 기가 찼습니다. 결혼하고 혼인신고하고 아이까지 있으니 지가 뭘 어쩔 거냐면서 심호알기를 우습게 한다는 둥 돈만 많으면 뭐하냐며 저를 흉보는 메시지가 가득했거든요. 더군다나 수시로 돈이 빠져나간 출금 기록 문자들도 덜어 있었고요. 혹시 몰라 빠져나간 내역을 살펴보니 공동생활비 통장이었습니다. 남아있는 금액도 너무 터무니없었지만 매번 적게는 몇십만 원, 크게는 몇백만 원이 출금된 기록을 보고 화가 났어요. 그것도 시어머니 이름으로 된 계좌로요. 너무 기가 막힌 탓에 남편이 나오자마자 쏴붙였어요. 자기, 이거 뭐야? 우리 모은 돈 다 어디 있어?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돈을 쓴 거야? 어디에 썼어 도대체? 이 통장에 왜 이거밖에 없냐고. 설명을 좀 해봐. 그게 사실 엄마 드렸어. 전세금 올려달라는데 돈이 없다고 하셔서 조금 보태드렸고. 그리고 생신이신데 필요한 거 샀으라고 용돈도 드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뭐라도 해드려야 하지 않겠어? 그걸 말이라고 해? 적어도 나랑 상의는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 돈 나랑 자기랑 같이 모은 돈이야. 그리고 막말로 내가 더 많이 보탰으면 보탰지. 한 푼도 아니고 그게 말이 돼? 그리고 우리 이제 수호도 있어서 언제 어떻게 돈이 필요할지 모른다고 내가 누누이 말했을 텐데 그걸 한마디 상의도 없이 덜컥 어머니를 드릴 생각을 해? 당신 미쳤어? 뭐? 미쳐? 그래. 부부 공동명의면 누가 써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돈을 안 벌 것도 아니고 채워놓으면 되잖아. 아직 수호 어리고 들어갈 돈이 뭐가 있다고 그래? 그리고 막말로 우리 엄마가 남이야?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아니냐고.
그깟 돈 얼마나 된다고 그걸로 이렇게 예민하게 굴 일이야? 그래, 돈은 썼다 치자. 그리고 어머니한테 용돈을 안 드린 것도 아니잖아.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드렸어. 그게 적은 돈이야? 어머니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도 하셨던데. 당신은 그걸 듣고 왜 가만히 있어? 당신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야? 정말 당신 내 남편 맞아? 아니, 그러게 왜 남의 휴대폰을 훔쳐보고 그래. 그래, 어머니가 당신 흉 좀 봤다. 당신이 오죽 엄마한테 서운하게 했으면 그랬겠냐? 당신도 생각이란 걸 좀 하고 살아. 당신이 너무했단 생각 안 들어? 아들이 엄마 하소연도 못 들어주냐? 당신 수호 기저귀 제대로 갈아본 적이나 있어? 야근한다고 늦게 들어와서 피곤하다고 씻고 자버리고. 그래, 그래도 이해했어. 피곤할 테니까. 그런데 나는 제대로 씻을 시간이라도 있었니? 수호 깰까봐 씻으면서도 눈치 보고 막무가내인 어머니까지. 양심이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행동해야 하는 거라고. 내가 어디까지 이해해야 돼? 저는 말도 안 통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바로 친정 부모님께 전화했어요.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고 짐 싸서 떠날 테니 당장 저를 좀 데리러 오라고 소리쳤죠. 다음날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오셨고 어떻게 된 일이냐며 남편과 저를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의 전말을 알게 된 부모님은 격노하셨고 무릎 꿇고 앉아있던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자네,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 크네. 밖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육아에 가담 안 하는 것도 다 이해했어. 남자로서 그럴 수 있다. 100번 1000번 이해했네. 사돈어른 오시는 것도 이해했고 우리가 멀리 사니 사돈어른이 자주 오셔서 봐주시겠거니 좋게 생각했어. 하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일인가? 자네도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란 말이야. 내 귀한 딸 데려다가 고작 이렇게 살려고 결혼했어? 친정아버지는 평소 사람은 사람에게 잘해줘야 한다며 화조차 잘 안 내는 분입니다. 함부로 사람을 대해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신 아버지인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런 수모를 겪고 있으니 화가 머리끝까지 나신 거였죠. 아버지는 남편을 시켜 당장 시어머니로 오시라고 했어요. 잠시 뒤 시어머니는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시며 신경질을 내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희 부모님은 기막혀 하셨습니다. 아니 사돈,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 없는 일입니까? 내가 내 아들 집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게 안 입고 와요? 너는 무슨 일인데 친정 부모까지 끌어들여서 아침부터 이사단을 만드니? 출가 외인이 어디서 친정에 고자질을 하고 그래? 못 배워먹은 짓이야 그거는. 사부인, 말씀 한번 잘하셨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 네 다 들었습니다. 이 집 내가 지윤이한테 결혼 선물로 해준 지윤이 명의로 된 지윤이 집이에요. 그쪽 아들 집이 아니라요. 몸만 들어와서 사는 주제 큰 소리 칠 건 아니라고 봅니다만. 뭐? 그쪽 아들? 사돈, 지금 말 다 했어요? 이 집이 우리 아들 집이 아니면 누구 집이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정말. 당신이 뭔데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사돈 어려운 줄 모르시네. 나중에 시집살이를 얼마나 하려고 그러시나 뒷감당할 자신 있어요? 이 집 우리 지윤이 명의로 된 집 맞고요. 시집살이? 그거 더는 못하게 할 겁니다. 내가 변호사 짬밥만 몇십 년인데 어디 해볼 테면 해보세요 사돈. 내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할 겁니다. 조만간 김서방 앞으로 이혼 서류 보낼 테니 도장 찍을 준비나 하세요. 뭐? 변호사 그렇다고 누가 겁먹을 줄 알아? 변호사면 다 해요? 어디 해볼 테면 해봐요. 그에 비해 그 딸이라더니 따박따박 버릇없이 하는 게 네 친정아버지를 닮았었구나.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지윤이 고생시키는 짓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자네를 지훈이 짝으로 받아준 건 사람 인품 하나 받기 때문이야. 가진 거 없이 몸만 들어와도 있는 사람이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 돈은 문제가 아니었어. 자네 하나 믿고 하나밖에 없는 내 귀한 딸 시집 보냈는데 이런 취급 받으면서 산다고 하면 내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아나? 자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닐세. 난 이 결혼 물을 테니 마음의 준비하고 있게. 얘 도훈아, 너 나한테 이 집 네가 산 거라며. 네가 모은 돈으로 대출 껴서 겨우 샀다며. 돈 별로 안 들어갔다고 마음대로 오라고 그랬잖아. 너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니? 사실 그대로입니다. 이 집 지훈이 집이고 오늘 이후로 서로 볼 일은 없을 겁니다. 혹시나 용서라도 바란다면 꿈에도 꾸지 말게. 지훈이 너도 지금 당장 짐 싸. 자네는 지금 당장 사돈을 모시고 이 집에서 나가는 게 좋을 게야. 부모님이 변호사라는 사실을 뒤늦게 한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습니다. 엄포를 놓는 아버지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가 된 남편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댁으로 갔고요. 그 뒤로 더 말할 것도 없다며 앞으로 살 길이 내다 보인다고 바로 이혼 서류를 준비했죠. 저는 그 길로 부모님을 따라 간단한 짐을 챙겨 부산으로 내려가며 부동산에 신혼집을 내놓았습니다.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집이었고 부모님이 사주신 소중한 집이었지만 부모님도 그렇게 더럽혀진 집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며 처분하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지만 저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고요. 저는 바로 이혼 서류를 준비해 남편의 짐과 함께 시댁으로 보냈어요. 남편은 미안하다며 시어머니와 함께 부산에 찾아오기까지 했지만 매몰차게 대했어요. 그동안 몰래 쓴 돈까지 뱉어내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엄포를 놨죠. 처음에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청구할 거라며 이혼 소송을 하겠다며 완강하게 버텼지만 저희 부모님이 누굽니까? 변호사시잖아요. 말할 형편되면 얼마든지 하시라고 엄포를 놓으셨죠. 그럴 형편이 되질 않았던 시어머니와 남편은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요. 그 뒤로도 아이가 보고 싶다며 연락을 취해오긴 했지만 그조차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육아에 대한 기여도가 전혀 없었고 아이를 핑계로 어떻게 해볼 속셈인 걸 저는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1년쯤이 지났을 무렵 시아버지가 연락이 오셔서는 저에게 사과를 하셨고 아이의 근황이 궁금하다며 사진을 보내줄 수 없냐시길래 몇 장 보내드렸는데요. 시아버지는 고맙다며 괜한 못난 집안의 시집와 고생만 하다가 가서 자신이 미안하다고 다시는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셨죠. 사실 이혼을 하고 난 뒤에도 간간히 아이를 핑계로 남편과 시어머니가 연락을 해왔거든요. 어찌된 일인지 그 이후로는 시댁과 일체 연락을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지나 저도 많이 안정이 되고 괜찮아졌는데요. 아이에겐 미안하지만 그때 이혼하지 않았으면 아마도 지금까지 불행하게 살았을 거예요. 아이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고 들려주고 싶은 거 모든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아무쪼록 그 이후로 저는 부산에 정착해 살며 영어 학원 강사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벌이도 괜찮고 나름 유명해지기도 해서 아이와 함께 만족하며 살고 있죠. 아빠의 빈자리를 느낄 만도 하지만 부족함 없이 키우려 제가 많이 노력하는 걸 아는지 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된다며 오히려 저를 위로해줍니다. 사촌 형제들도 각자 결혼해 가정이 있지만 고맙게도 올케들이 서로 나서서 저희 아이도 같이 챙겨주고요. 아이들끼리도 잘 어울려서 가족의 정을 느끼며 하루하루 재밌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아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미국으로 저와 함께 유학도 갈 예정입니다.
저도 따라가 아이의 뒷바라지를 하며 이곳에서의 기억은 묻어두고 올 거고, 제가 좋아하는 영어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기도 하거든요. 나중에 유학을 끝내고 돌아와서는 영어 학원을 새로 차릴 거랍니다. 비록 저는 아이를 혼자 키우는 이웃녀이지만 앞으로 더 당당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게 저와 아이를 위한 길이기도 하고요. 제 인생에는 밝을 날만 가득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제 긴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래요.